오늘은 환율과 외환위기, 무너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기고 있고 사람들의 체감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 외환위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러다 다시 IMF가 오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도 경제가 좋지 않았고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요. 당시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에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 환율이 높아지면 불안함을 호소하는 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점점 무너지고 있는 지표를 보이는 한국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취업자 수는 계속 줄고 있었고 내년에 취업자 수를 전망하는 경로를 예측해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란 것입니다. 경기와 고용의 관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증가해야 GDP 성장률도 오르고 취업자 수가 줄면 GDP 성장률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업자 수와 경제 성장률은 동행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자 수 전망 경로만 봐도 내년 경제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생산활동 지표를 봐도 2024년 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활동이 줄고 있으니 취업자 수도 점점 감소하는 것이겠죠. 경기동행지수를 보면 지난 10년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는 코로나 때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제약과 규제가 없는 지금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던 코로나 때와 비슷하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현재 기업들의 부채 문제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로 갈수록 GDP 대비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기업들은 부채 비율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다시 높아진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지금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외환을 부채로 차입한 기업의 경우는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 시에 부채를 갚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부채가 많은데 환율까지 오르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늘리게 되고 이러면 기업들의 파산과 도산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수 소비를 평가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이나 전문 소매점 같은 곳들의 판매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소매 판매액이 반등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의 폐업 뉴스는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환율까지 오르고 있으니 IMF 외환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경기 침체라는 말은 붙일 수 있어도 그때와 같은 IMF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희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외환거래와 결제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수출 의존형 경제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달러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하면 대금을 달러로 받게 되고 이 달러는 다시 수입을 통한 대금에 지급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하면 필요한 원자재나 에너지, 부품 등을 수입해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달러가 없으면 경제는 올스톱이 되고 97년 같은 외환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0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외환보유고만 보면 외환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봐야 하기 때문이죠. 단순히 외환보유고 말고도 우리가 또 봐야 할 지표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입니다. 단기외채라는 것은 계약 만기 1년 이하의 짧은 시간 안에 갚아야 하는 외환부채를 말합니다. 우리가 97년에 결국 IMF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당시에 외환보유고보다 훨씬 많은 단기외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수준인데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만 이미 7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표를 보면 알겠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자국의 외환보유고보다 단기외채의 금액이 훨씬 큰 상황이 쭉 유지돼 왔습니다. 즉, 태국으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없었어도 한국의 저런 상황에선 97년 말에 터지지 않았어도 98년도에 터지든 99년도에 터지든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한국은 IMF가 터지고 나서야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구나, 단기 외채의 비중이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외환 보유고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보유액 대비 286%에 달했던 단기 외채 비율을 점점 줄이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의 비율은 40%로 크게 내려오게 되고, 이게 2001년에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를 졸업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IMF 이전과 다르게 체질 자체가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외환위기에 취약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단기 외채보다 훨씬 많은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국가의 신뢰도 회복과 함께 다시 경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다만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총외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외환 문제에 취약한 경제 구조로 돌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수준인데 총외채는 7천억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의 비율은 여전히 40% 이하로 관리되고 있지만, 저렇게 총외채가 계속 늘어나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커지게 됩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갚아야 될 외채의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되죠. 외채 증가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면 내수는 더 위축될 거고, 기업들이 외채 상환에 집중하면서 고용은 더 줄 것입니다.